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이번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거라는 입장이라 음모론 확산 우려도 제기됩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들어서자 연호가 이어지고 지지자들의 손엔 부정선거 너만 몰라란 글귀가 적힌 빨간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지 47일 만에 택한 첫 공개 행보는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 조작 논란, 또 전산 개표 불신을 담고 있는데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고 그렇다고 대선을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게 전 씨 설명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선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 한 2, 3일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운동을 할 것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관객은 청년 세대가 눈에 띄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선 환호가, 탄핵 선고 땐 욕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끄덕이며 영화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취재진 앞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부정선거 영화를 택한 건 그 자체로 메시지란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는 대선 개입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오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을 두고 각 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대방 선거를 돕는 꼴이다. 또 지금은 자중해달라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곳은 영화관이 아닌 감옥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임명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윤 전 대통령은 당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부정선거 영화 관람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온 반성 없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거나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려면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이 극단 세력들과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영화관이 아닌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계기로 지지율 반전을 노리던 국민의힘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행보가 행여 중도회원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선 레이스 반환점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모두 몸을 낮추고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큰 적은 자만이라며 거듭 낙관론을 경계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 정당 앞에 놓인 절박한 과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고한 지지율에 승리를 확신한 지지자들이 자칫 안심하고 투표하지 않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선 선거에서 가장 큰 적은 자만이라며 거듭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는 낙승이란 표현조차 쓰지 말란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득표율 목표치를 잡는다든지 뭐 대승을 한다든지 압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것도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택배 배달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본투표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라고 기업들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국면 들어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거리두기 없이는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렵단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수 정당 지지 의사를 숨긴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변수가 되리란 전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후반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할 거로 기대했습니다. 지역구별로 하루 100명씩 유권자에게 전화로 접촉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선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보다는 돌발 변수 차단을,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 극대화를 전략으로 새 결집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돌며 사흘째 수도권 표심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유세장 안전을 위해 세운 방탄 유리가 비아냥될 일이냐며 우려를 만든 건 바로 그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온 해불 양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뒤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며 제도약에 성공한 만큼 인천 시민의 이러한 통합 정신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불 양수의 정신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지요.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돼 출퇴근 교통 등 몸소 겪은 문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의 정신이 통합이라 강조하고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루 전 자신은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비난전을 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게 비아냥거릴 일이냐고 응수했습니다. 인천 출신 정치인 조봉암의 사법 살인을 거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과거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를 향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은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제주를 찾은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모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헌법재판소 비판 발언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도 사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교통 개선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윤석열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나흘 만에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표현이 과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는데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지율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방법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고 한국 정치에선 제3당이 잘 되기가 어렵다며 결국 함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4일 연속 수도권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 오후에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직접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청년 일자리를 챙기는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강조한 맞춤형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최초로 제안한 GTX를 완성해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접경 지역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들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시간 내로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게 이런 교통혁명을 이루어내는데 경기도 최고의 요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저 땅에 좋은 기업들, 좋은 연구소가 방탄유리를 세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경호원조차 필요 없다며 차라리 안전한 감옥으로 가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방탄밖에 없죠. 감옥에 앉아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때 되면 밥도 딱딱 갖다 줘요. 김 후보는 내일도 서울과 강명, 부천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고 온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 의원 등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물리적 귀국보다 더 강한 정치적 복귀이자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를 현재형으로 선언하는 거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건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다만 김 후보가 선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SNS에 특사단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하며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이 후보는 요지부동인데요. 범보수 진영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면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앞에 안철수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이 후보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깜짝 회동의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이에 안 의원은 조심스럽게 범보수 단일화의 필요성을 꺼냈지만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중진 의원까지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일화 앵무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혁신당에선 친윤계가 차기 당권을 미끼로 이준석 후보를 회유하려 한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 후보를 허수아비로 내세우려 한다는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전제인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주 의지를 다진 이 후보는 일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저격수를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 측은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더 다져간다는 방침이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전까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인공인 날이었죠. 오늘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어쨌든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본인이 소속돼 있던 당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관람했다면 본인 지지자들에게 선거 보이콧하라 이런 메시지인가요? 근데 그런데다가 탈당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한숨 돌렸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저렇게 이제 언론과 이제 국민의 시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 전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봐야 그걸 그냥 고스란히 까먹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라리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바쁜데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앞길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면 자중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의 자중도 반성도 없는 저런 후안모치한 모습을 여전히 보인다는 게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말 이 추후에 사과의 의사도 혹은 자책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보가요. 지난달 4일, 그러니까 4월 4일에 파면된 이후에 재판 이외의 첫 공개 일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대선을 13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자체의 메시지가 담겼다. 의도적으로 담겼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담겼다고 굳이 제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당이 이제 당을 떠난 이후에 지금 보면은 당이 자기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 그런 표출 때문에 아마 공개석상에 드러냄으로써 그걸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일정이야. 그거는 사법적인 지금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출두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공개석상에 나타남으로써 본인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주목을 받는가? 이건 심각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게 민주당에서 가장 좋은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지로 강화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재판 이외에 침묵, 사실 2주만 침묵하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휘발성 높은 사실 이슈인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그 영화 시사회에 참석함으로써 오늘도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보입니까? 김문수 후보의 오늘 메시지가 지금 뉴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는 김문수가 돋보이게 해줘야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이렇게 지금 당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루에 1%씩 지지를 올려도 골든크로스가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루를 고스란히 이거는 헌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구속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거죠. 그 김근식 전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추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약자로서 혹은 약간의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보여줄 때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후보들마다 또 각 당마다 또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먼저 각 후보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긴 선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애둘러 좀 즉답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언급을 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듯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 탈당 얘기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자연인 윤석열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하고 지금 어쨌든 파면되고 또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전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연인 윤석열이 뭐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뭘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글쎄요,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 완곡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 내부에서부터 저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게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분명하고 단호해져야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그 빌미를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근간으로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근데 이 선거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음모론적인 그 사고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체제를 사실은 부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던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좀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에 깊이 이렇게 빠져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장면이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은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그 공식적인 의사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했으니까 자연인이고 우리랑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 네. 그런 답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면은 사실 재판 일정에 나서서 공식적인 포털라인에 서는 것도 사실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내란죄라는 그 지금 혐의 자체가 소환이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저렇게까지 말하자면 본인이 주체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아주 민감한 이슈에 노출되고 나타남으로써 국민의힘과 절연했지만 실제로 지금 탈당한 지가 닷새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처럼 뭐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심동치 아니냐고 공격하는 이때 저렇게 나타나 버리면 후보가 자 오늘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다음에 본인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비전형 투표, 미래형 투표인 여기를 향해서 내야 되는데 저 질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이거 진짜 김문수 후보로서는 아주 정말 곤혹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뛰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전직 대통령이 전직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아무리 그 3년밖에 대통령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정치를 해보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 민심과 유권자들의 중도 표심에 받아들여질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죠. 저는 오늘 이상으로 남은 13일 기간 동안에는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김문수, 이재명 구도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자중해야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극우 결집을 위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극우가 결집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럴 만큼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집할 만큼 다 결집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 자리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2030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함께 관람을 하고 계엄 선포 장면이 나왔을 때 뭐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과연 저런 모습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과 단호히 선을 긋는다 그래서 그게 뭐 선거에 있어서 커다란 그 실점이거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극우 표심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좀 없다고 보고 그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거꾸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예. 이런 프레임을 당연히 제기를 하겠죠. 그게 선거에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빌미를 자꾸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예.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뭐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저 영화 포스터에 영화 제목보다도 더 크게 써 있는 글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라는 글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 이후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을 지금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건 과한 해석인데 제가 저도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한 표가 정말 그 귀한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율 제고는 지금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지층이든 그게 부동층이든. 자, 그러면은 투표를 본투표 하루만 하면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표현 잘했더라고요. 3일 하는 투표하고 하루 하는 투표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거는 지금 그렇게 그 6월 3일 선거에 대한 아예 부정이라 그러면은 본투표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럼 말하자면 우려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로 저렇게 휘발성 높은 주제로 하냐 말이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만 거의 가지 않았더라면 저거는 그냥 일회성 해프닝 내지는 단신 처리될 기사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감으로써 단신 처리될 기사와 내용을 지금 저렇게 이렇게 저희가 첫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더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지금 헌재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예. 그럼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꺼내든다는 거는 투표장으로 갈 동의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 점을 매우 뼈아프게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관람차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이름도 오늘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이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그리고 영부인의 공적 책임 부여,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감찰,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너무 뒤늦은 사과가 너무 뒤늦은 약속 아닙니까? 김건희 그 여사 관련된 의혹이 한참 제기될 때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누구 하나 나서서 바른 말을 못했고 그 문제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또 원칙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찍혀가지고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 당대표 나왔을 때 사실상 한동훈 낙선 운동을 대통령실이 총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이 영부인 토론회를 제기해 놨다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뒤늦은 사과를 하는 게 저게 진정성이 있어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와가지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 문제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그건 이제 수사기관의 공이 넘어갔고 수사기관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어떤 모습이 국민들 뇌리에 깊이 각인됐기 때문에 오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사과를 한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나 혹은 그 효과가 국민들한테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뭐 저도 아쉽긴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선거 초반이었으면은 더 진정성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좀 순기능적으로 끼쳤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토론이라는 약간 그 좀 핫한 주제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 물론 지금 양분된 여론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시 반민교사적 측면도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가 법률적으로 공인이거나 그다음에 완전하게 그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그 부분을 감시해내고 우리가 검증해낼 것인가. 이건 이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뭐 TV 토론회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뭐 기자회견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토크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형식이든 어쨌든 우리가 한 번쯤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한번 평소의 소신과 생각,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신념들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절반의 사실 가정이라는 쪽에서 내조를 하는 것이 국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별감찰관제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이걸 국회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회에 공을 넘겨서 이걸 좀 제도화시켜달라, 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배우자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미국도 연방법 105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좀 TV 토론이라는 약간 뭐 민주당은 뜬금없다는 반응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정치권이 던졌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만시지탄에 가면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동층에는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 이 얘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국민의힘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 본인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언론이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공적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또 공적인 성격을 갖는 이제 그런 그 배우자의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어떤 근거로 무슨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검증대에 세운다고 얘기하는 건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은 사실은 공직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실제 이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배정돼 있고 공직자인가요? 공인 사실상 공직자입니다. 그런가요? 직원도 배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도 검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데 그 검증은 사실 정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이 자체적인 어쨌든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자 관련된 여러 논란을 검증하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란도 과거에 경선 과정에서도 그 논란이 제기됐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당이 그런 검증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이 된 뒤에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자제도 어떤 자중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뭐 대통령 선거라는 장에서 대통령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보의 배우자들까지 공적 검증에 무대 위에 올려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건 좀 과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이제 제도화시키는 문제, 그거는 아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입법적 과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뭐 대선 이후에라도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자 TV 토론회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곧바로 사실상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이 토론 가능성 아직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토론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설 여사는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그건 뭐 정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일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연성화된 토크 프로그램에서 두 배우자를 초청하고 이준석 후보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콩버스에서 한번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YTN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0분이나 1시간이나 하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하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좀 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프랑스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2017년번에 배우자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배우자의 역할을 딱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해외 행사 순방, 그러니까 해외 순방 행사 동행,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엘리제궁에 대한 대통령실이죠. 엘리제궁에 대한 감시 및 그 직원들 그 기능들 점검하는 거, 그걸 딱 3가지만 하도록 법으로 규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별 관찰관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부인 말고도 이제 공직자 그 친인척까지 관리를 특별감찰관이 막 같이 맡으니까 예. 어쨌든 저는 특별감찰관은 우리 법에 지금 있는 제도고 예. 배우자법 신설도 저는 이제는 고민해봐야 시점이 왔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대선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이제 단일화 문제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단일화 설득을 위해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가능하면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필요하다면 김문수 후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가 주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자인 정도가 좀 차이 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잖아요. 예, 또 이제 학교였고 두 분이 참 이제 학교 캠퍼스랑 잘 어울리는 두 분이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일단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전방위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진짜 꿈쩍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선거가 단일화를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거라면 이준석 후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여론조사 추이나 전반적인 그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설사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선거 결과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이런 방식의 이제 공학적인 단일화 이거에 별로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 중심의 네. 지지층인데요. 예. 때문에 때문에 단일화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 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효과도 의문시되고 선거 결과도 바꿀 수 없는데 본인이 내걸었던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즉 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걸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정치권의 낡은 문법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 그 이 입장이나 세계관에 있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어떤 계엄과 또 탄핵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단일화를 한다 내지는 누구를 막겠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준석 후보 스스로가 내걸었던 가치에 상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이 뭐랄까요 득은 불분명한데 반해서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자칫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려면 좀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당위잖아요. 예. 누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이건 당위일 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그 당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상극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선거운동 전면에 서 있어요. 권성동 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또 누굽니까? 그 단일화 그 추진 단장이 유상범 의원이에요. 예. 국민의힘에.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그 후보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상극인 사람들을 앞장세워 놓고 단일화를 하자는 것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이 계속 그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뭐 투표 직전까지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시한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해야죠. 인쇄되기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25일이 투표용지 그렇죠. 인쇄날이니까. 인쇄날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선관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사실상 이제 3일 남은 셈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가 이제 물론 뭐 정치는 뭐 상상력의 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제라도 정치는 살아있는 이제 정말 생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특정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한 자릿수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들 우리가 이제 흔히 관용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를 지금 현재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도 이준석 후보에서 또 빠지겠냐고 물으면 빠지겠다고 대답하는 층이 이재명, 김문수보다 많아요. 이 얘기 뭐냐면 표의 견고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완주하더라도 과연 내 표가 끝까지 5%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지켜질까라는 본원적 고민을 아마 이준석 후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정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는 단일화의 어떤 메신저로 온 게 저는 그나마 좀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런 예. 내용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신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단일화 선배잖아요. 단일화 선배고 사실 안철수 의원을 대한민국에서 정치 단일화에 관한 가장 전문성 있게 우리가 또 보는 것도 맞습니다. 예. 네 번 해가지고 3번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만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좀 한계를 느끼거나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당권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 보수 진영의 재구성이라든가 이준석 후보가 당대당 합당을 통해서 내가 그립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 전격전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7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70%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 오늘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라는 이른바 당권 거래설. 다르게 얘기하자면 당권 회유설. 이런 걸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내용을 보면 예. 거기 이제 대변인인 분이 자기한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그런 식의 전화를 해온다. 그래서 공식적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당권 거래, 당권 회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 의사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네. 당권 잡으면 되지 않냐. 그때는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마치 국민의힘의 총의가 모아져서 당권을 줄 테니까 뭐 후보 단일화를 하자.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제안 자기는 못 받았다고 그런 제안을 해온 게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 당권 회유, 당권 거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문제라고 보고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를 줘야 이준석 후보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를 그런 것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뭐 개업 내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성찰 사과 이게 이제 없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 징계를 포함해서 단호하게 네.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그것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대목일 거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내에서 보수정당 내에서 그걸 네. 축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당의 일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오늘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예. 마치 거기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더 본질적인 쟁점들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예. 뭘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걸로는 이준석 대표한테 단일화 제안이 먹힐 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당권 거래설 요거를 이제 처음에 폭로한 사람이 이동훈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 지금은 이제 캠프 공보단장이고요. 요걸 올렸더니 한동훈 후보가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SNS에 그대로 게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친윤 구태정치 청산에 앞장설 것을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 전 수석 대변인 제가 잘 네. 압니다. 원래 그 현직 일간지 기자 출신을 정치부 기자를 한 20년 가까이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정치인들하고 인맥이 넓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저런 걸 가지고 이제 본인도 판단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공보단장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일화 협상이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이른바 레버리지 협상의 지렛대를 좀 갖고 가지려고 흘리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완주 의지를 더 높이는 협상력을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흘렸다고 보는데 예. 이제 한동훈 후보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만일 당으로 들어온다면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맞상대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경계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새롭게 펼쳐질 보수 지형에 이준석 후보가 정당한 세력으로 들어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권을 수의계약합니까? 당권이면 누구 준다고 주는 뭐 거래가 되는 그런 뭐 카드입니까? 그게? 100만 당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내부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얘기를 친윤 무대정치 청산이라는 딱 8글자로 본인은 이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일화의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단일화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갑자기 이 대선 이후 당권 이야기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근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정계 복귀를 할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또 돌아온다고 했을 때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 건지 이것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전망이거나 이른 예측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보수 정당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패배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가 검토될 때 그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상당한 경륜과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홍준표 전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셨고 오래된 분이잖아요. 때문에 어쨌든 보수 혁신에 있어서의 뭐 적임자 그런 혁신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노련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선 상황에서 오히려 좀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려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선보다 대선 이후에 당권에 들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후보 교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이 주류 세력들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선대위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저 선거운동이 도움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본인의 당권 사전 선거운동인지 모르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사분오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진짜 정계 은퇴하고서는 하와이,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다시 정계 복귀할 것인가?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끝난 후에 돌아오겠다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대선 끝난 후에 돌아오겠다는 게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정계 복귀를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엇갈린 해석이 나왔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오히려 현역 때보다도 더 많은 주목도를 받고 있어요. 은퇴를 하고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더 주목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 하나, 글 하나, SNS에 사진 하나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싶다는 말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특사단이 이제 부랴부랴 간 겁니다. 그런데 특사단의 전 성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약속 받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 정도 받아온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홍준표 시장이 SNS에 올린 빠삐용 탈옥에 대한 그 주제가를 올린 걸 놓고 보면서 미묘한 해석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자유롭게 난다는데 지나간 일은 또 후회하지 않겠고 새로운 삶을 또 이 악마의 삶에서 탈출하면서 또 했다는 그런 글들이 미묘한 저는 해석을 낳아서 어쨌든 저는 관건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 선거에서 이기느냐 또 민주당이 이기느냐 근데 거기서 표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이 점이 홍준표
전 시장이 앞으로 정계 복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그게 아마 근거와 기반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예상 득표율, 그리고 낙승, 압승, 뭐 이런 언급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어길 경우에는 징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가고 있고 오차 범위를 넘어서 1등을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지나친 낙관론이 오만하게 비춰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다 보니까 아마 강하게 당 차원에서 단속에 들어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당의 중진이나 당 안팎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이 근래 들어서 뭐 55% 이상 얻을 거다, 58%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이 좀 오만해졌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단속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고 있는 후보로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진중하고 좀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 정서에 유권자들 정서에 훨씬 부합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 아마 총괄 선대위원장 명의로 이제 강한 메시지를 이 선대위 안팎에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정치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 지금 고개를 드는 징후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지금 뭐 박지원 의원도 뭐 60% 이상 할 것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60%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적극 지지층은 투표를 하겠지만 중도층들은 이완된 그런 지지 의사 때문에 투표 참여가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이완된 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부자 몸조심을 넘어서 민주당도 지금 이 기류가 단일화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 모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도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베라의 명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라라는 메시지로 두 분 다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열대야 수준인 25도에 육박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습니다. 낮 기온도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 이른값을 하듯 올해는 성급히 찾아온 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거리에는 부채, 양산은 기본, 반소매와 반바지, 민소매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계절의 시계는 2달 이상 앞선 한여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서 최저 기온이 25도에 육박해 지역 관측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열대야에 버금가는 기온을 보인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가 많이 더워서 처음으로 에어컨 켜고 잤어요. 근데 빨래 했었는데 또 너무 습하고 해서 안 마를까 봐. 덥고 습한 더위는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8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많이 당황스럽고 땀도 많이 나서 기분도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도 에어컨도 많이 틀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기온이 35.2도, 정선과 영월이 33도를 웃도는 등 이틀째 이른 5월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성급히 찾아온 폭염은 오래가지 않고 주 후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다만 밤사이 비가 내리거나 흐린 곳이 많아 20도를 웃도는 밤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른 더위의 원인은 열풍을 틀어놓은 듯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남풍이 여름 전부터 시작돼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올여름 더위의 예고편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루 전 35도에 이르는 폭염에 이어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찾아오고
또다시 한낮 30도를 웃도는 더위까지. 벌써 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온 원인은 남쪽에서 불어든 더운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남서풍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기온을 끌어올리고 밤에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밤낮으로 모두 덥게 만든 원인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높은 습도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아침마다 해안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는 등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건 바다에서 만들어진 안개, 이른바 해무 때문입니다. 늦은 봄철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의 아랫부분이 급격히 식으며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개가 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들어오면서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번 주 때를 앞당겨온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예사롭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뜨거운 공기가 남풍이나 남서풍계열로 들어오면은 기온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름에 밤더위, 열대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칭과는 달리 요동치는 날씨.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 공식적인 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 미쳤습니다. 수출액은 잠정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같은 기간 23.8% 떨어진 데 비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지는데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14.6%나 줄었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중국 수출도 7.2% 감소했습니다. 미중이 최근 일시 관세 유전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그 반도체 사재기라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좀 상쇄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아직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미 수출에 대한 협상 그리고 다른 수출처를 찾을 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안정과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정책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5월 수출도 남은 10일 뒷심을 발휘해 전년 대비 플러스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닭고기의 88%가 브라질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업계가 비축한 물량과 국내 공급 확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강정.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과 태국 등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격이 저렴해 순살 제품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 닭고기는 약 3만 톤으로 전체 수입 닭고기의 88%를 차지합니다. 오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치킨 등 국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산이 수입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태국산도 가격 자기네 때문에 올릴 거고 우리나라 닭도 당연히 공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는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가 이미 두세 달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83%로 높은 수준이고 64주령 이상의 노개도 종란을 낳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태국과 덴마크 등 기존 수입국의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브라질산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태국산보다 저렴해 대체 가능한 생산 국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재료의 가성비가 중요한 급식업체나 순살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치킨, 닭강정 업체 등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의 닭고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업계는 당장 브라질산 수입 금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값싼 닭고기 공급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처럼 조류 인플루엔자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계협회가 주요 업체들의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는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주요 업체의 닭고기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늘려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건의에 따라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을 허용하면서 주요 수련 병원들이 일제히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5곳 모두 오는 30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관측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금리 차등 적용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분명히 종전보다는 강화된 것이 맞지만 그 정도가 시장의 향방을 바꿀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면 그 정도 폭에는 미치지 못해요. 수도권과 달리 3단계 DSR 적용이 6개월 동안 유예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분양 적체라든지 이제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 이번 조치로 시장의 온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 시장의 대출로 인한 추가 위축을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수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매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겠다는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의 동반 사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고위직이 함께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사직이 뒤따르는 걸 포함해 자칫 뒤숭숭해질 수 있는 조직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의 지검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인 만큼 내부적으로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검사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고 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복성 인사부터 법무부 감찰, 더 나아가서는 특검 수사까지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는 이 샤넬 가방에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바꿨는데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방이 윤 씨 처제 명의로 구입된 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 씨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에게 받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유 씨에게 웃돈을 줘가며 교환해달라고 시켰으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준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지시로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확보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겁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4년 넘게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는 등 연루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달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재수사팀은 일단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남부지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10년도 더 된 주가 조작 당시 정황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이후 유죄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당시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불러 김 여사의 연루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사건 공판을 이어갔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지 부장판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기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이 있는 데다 강제 수사로 물리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건 물론 피의자 조사 등 인적 증거 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나이와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21대 대선 선거전이 반환점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전략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발언이 선거전 초반보다 거칠어지는 모습인데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될수록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급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유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날선 발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자는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전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 보니 이재명 후보 직접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적인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끊임없는 단일화 러브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앞서가는 민주당엔 몸조심, 말조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본인만큼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정면 돌파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커피 원가 논란 등 자신의 설화와 관련한 대응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내고 이 나라 국가 살림을 맡겠다고 하는 이런 공적 집단이 집단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역시 최근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 발언으로 젊은 꼰대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단일화 이슈를 제외하면 남은 선거전에서 특별한 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칠어진 후보들의 입을 통해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특히 두 차례 남은 후보 TV 토론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빈틈없는 실행력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자격을 증명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의원은 YTN 방송 찬조 연설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이 후보의 판단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잡혀갈 상황에 대비해 당대표 대행 순번을 20번까지 정하고 국민에게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점을 빠르게 알리는 등 누구보다 민첩하고 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고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은 역사적 과제라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청렴하고 정직한 김문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과 막말을 하는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설 여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나라와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유능한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맹추격 중이라며 김 후보의 30년 선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결국은 김 후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경제순환론이 이른바 호텔 경제론으로 일컬어지며 전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집중 공세에 민주당은 시비 정치의 전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유세 현장에서 경제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 호텔 주인이 손님한테서 받은 예약금으로 식품 가게에서 외상값을 갚고 이 돈이 동네 상권에서 순환한다면 설령 손님이 예약을 취소해도 경제에 활기가 돈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앞서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론, 무한동력이라고 비꼬며 공세 소재로 삼았고 국민의힘도 노쇼 경제론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웠던 유토피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돌게 하면 같은 조건에서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민주당 역시 전형적인 시비 정치라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한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형태의 논쟁이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호텔 경제론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진 국민 판단의 영역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고 규제나 세금과 관련해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은 일제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우선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비율 확대, 사기 신도시 개발 추진을 앞세웠고 김 후보는 결혼 출산 시기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도 두 후보 다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김 후보가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공약한 반면 이 후보는 구체적인 완화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세를 강화했다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추가 규제는 최소화하되 세금 부담을 낮추지도 않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거래세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혹은 보유할 때의 세금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런 액션에 대한 것들이 다 완화적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이 현재 부족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집중 공급과 함께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공급 확대라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과거 대선처럼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좌우하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차 씨는 반성하는 모습 없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되려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원은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알고 지낸 50대 중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가 역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숨진 중국인이 12년 전 자신에게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집주인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흉기를 미리 사서 가져가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차 씨의 통화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 수배로 차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알렸던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등이 투입된 면담 등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선 직업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 2명을 그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와 기지 내부 시설, 장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 이들은 3차례 출입이 막히자 몰래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입주민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었다는 게 폭행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경비원이 이를 피해 주차장 쪽으로 도망쳐도 남성은 뒤따라와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난 4일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폭행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입주민 A씨는 다른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경비원이 이를 중재하던 중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간 갈등에 경비원이 왜 간섭하느냐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먹으로 여기를 딱 쳐들어가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주먹을 날릴 줄 몰랐지 생각지도 못했지. 방어할 틈도 없었지. 결국 60대 경비원은 코뼈와 치아 등이 부러져 전체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욕설까지 들었다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시대 노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입주민들이 있으세요. 다 같은 공동체거든요.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찰은 가해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른 더위 속에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평역 북광장 유세 현장에서 50대 여성 1명이 경련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쯤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 유세 현장에서는 30대 여성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40대 여성도 어지럼증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는 무더위에 인파가 몰리며 온열 질환 상태를 보인 환자들이 있었지만 5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코카인을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하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 더 중대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가공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61kg, 300억 원 어치를 제조해 유통하려다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강화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선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선장 60대 B씨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대곤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선발 앤더슨의 호투와 짜임새 있는 타선을 앞세워 두산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투타의 균형이 무너진 두산은 5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SSG는 2회 투아웃 이후 연속 볼넷으로 찬스를 잡았습니다. 정준재의 적시타로 다시 주자는 1-3루. 기습적인 더블 스틸로 다시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두산은 배터리가 흔들린 데 이어 1루수 양석환이 공을 놓쳐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또 헌납했습니다. 두산은 5회 선발 최민석을 내리고 불펜을 일찍 가동했지만 SSG 타선은 박정수와 박신지를 물고 늘어져 넉 점을 더 도망갔습니다. 그동안 타선의 지원이 부족해서 승리운이 없었던 앤더슨은 6회까지 두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4번째 승리를 맛봤습니다. 9대1로 승리한 SSG가 4연승. 최근 투타의 균형이 깨지고 수비까지 불안한 두산은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좀 좋지 않았는데 좀 그래도 안타 3개 치고 출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전으로 나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연승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고영표가 7회까지 한 점만 내준 KT는 기아를 3대1로 물리치고 다시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NC는 2대2로 맞선 5회 김주원과 박건우가 연속 적시타를 쳐내며 한화를 5대2로 눌렀습니다. 삼성은 류지혁과 디아즈가 나란히 2타점씩을 책임지며 키움을 6대1로 꺾었습니다. LG와 롯데는 11회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7대7로 비겼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 프로야구 텍사스에 입단한 광주 1고의 김성준이 귀국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 겸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김성준은 빨리 빅리그에 진출해 LA 다저스의 오타니와 맞붙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성준은 팀으로 돌아가 주말 리그를 치르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성준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야구를 하면 더 나중에 봤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보다 구속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빠른 볼에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컨택 능력이나 수수적인 부분에서 메커니즘을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도 심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0도, 대전 21도, 대구 18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낮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 26도, 대구 22도로 특히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안팎 크게 낮아지겠고 예년보다도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된 뒤 남동진하며 비를 뿌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부 곳곳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대체로 길지 않겠고 양도 대체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호남 일부 지역은 늦은 밤이나 모레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도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